어린 왕자. 6살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놀라운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는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그걸 소화시키느라 꼼짝도 하지 않고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의 신기한 모험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색연필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 그림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것이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하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늘 어른들에게 설명을 하자니 어린이로서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 후 나는 이 세상 이곳저곳을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그럴 때 지리는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 번 보고도 중국과 미국의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지리는 내게 아주 유용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른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어쩌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꺼내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 그림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이건 모자야 라고 한결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이나 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카드놀이나 골프 혹은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괜찮은 사람 하나 알게 되었다 며 매우 흡족했다. 그래서 나는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기 전까지 진정한 말동무 하나 없이 홀로 지내야 했다. 내 비행기 엔진 속 어딘가가 부서져 버린 사고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비행기를 수리해야 했다. 그것은 나에게 생사가 달린 큰 문제였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1,000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잠을 청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뗏볼 타고 표류하는 것보다 더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작고 여린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양 한 마리만 좀 그려줘. 작고 여린 목소리가 말했다.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깜짝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비비며 위를 살폈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너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것은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지쳐있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목말라 보이지도 않았으며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기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도 기막힌 일을 만나 어리둥절해지면 누구나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양을 그려달라니. 좀 어이가 없었지만 난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기분이 좀 상해서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던 나는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두 가지 그림 중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림을 본 아이는 이렇게 소리쳤다. 아니, 아니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깜짝 놀란 나는 다시 양을 그려주었다. 아이는 다시 내 그림을 보더니 싫어,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 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싱긋 웃으며 너그럽게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밟아 앞으로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그러나 이 그림 역시 퇴짜를 맞고 말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비행기 수리를 서둘러야 했던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쓱 그림을 그려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이 어린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까? 그건 왜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서 괜찮을 거야. 이건 아주 작은 새끼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내가 차츰차츰 그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연히 들려준 이야기들을 통해서였다.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물건은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지.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면서 나는 기분이 우쭐해졌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난 어린 왕자는 이렇게 소리쳤다. 뭐라고? 그렇다면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밌네. 어린 왕자가 깔깔거리며 웃어대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나는 남들이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편이다. 그는 또 말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야? 어느 별에서 왔어? 문득 이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느꼈다. 나는 급한 마음에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걸 타고서 그렇게 멀리 올 수는 없었을 거야. 그러더니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에 대해 언급한 후 저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 내 궁금증은 점점 깊어만 갔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애를 썼다. 리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도대체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저씨가 준 이 상자 말이야. 밤이 되면 집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렇고 말고 또 내가 얌전하게 있으면 낮 동안 양을 메어둘 고삐와 말뚝도 그려줄게. 그러나 이 제안이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양을 매둔다고? 이상한 생각이네. 그렇지만 매두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가버리거나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대체 가긴 어딜 간단 말이야? 어디로든지 곧장 앞으로 가거나 또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약간 슬픈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똑바로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는걸. 이렇게 나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 그 사실에 대해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별들 말고도 다른 떠돌이 별들이 수백 개나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어떤 천문학자는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1호라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라고 믿는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 있는 별이다. 그때 그 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 학자가 입었던 옷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학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이다. 그런데 그 후 터키의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양복 입기를 명했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이 천문학자는 1920년에 양복을 입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였고 이번에는 모두 그 학자의 말을 믿었다. 이 일은 소행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번호를 붙이며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친구도 나비를 수집하니?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지? 라고 묻는다. 그리고는 그걸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상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아주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다. 저는 오늘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와 정말 멋지겠네. 라고 외친다.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는 무척 귀엽고 해맑게 웃었고 또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어린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우리 말을 믿을 것이며 쓸데없는 질문으로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렇다. 하지만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물론 인생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여행 등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가 무심결에 한 말들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다. 4일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도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쑥 물어왔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 다행이다.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서 한때의 코끼리를 데리고 온다 해도 바오밥 나무 꼭대기에 닿지 못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 놓아야겠네. 그리고는 영리하게 이런 말을 했다. 마법나무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작은 싹이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아, 참. 어린 왕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며 생각해야 했다. 다른 모든 별들이 그렇듯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들이 있다. 그건 곧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중 하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씨앗은 먼저 기지개를 켠 다음 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이게 만약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제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좋다. 그렇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보이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는데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다. 그 별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다. 이 바오밥 나무는 제때 뽑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오밥 나무는 별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고 파고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덩치가 큰 바오밥 나무가 자라면 별은 결국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정성스럽게 단장을 해줘야 해.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뽑아야 해. 바오밥 나무는 어렸을 때는 장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오밥 나무 그림 한 장을 그려달라고 했다. 언젠가 어린이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미루어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마법나무 뽑는 일을 미뤘다간 큰일 나. 내가 아는 어떤 별에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오밥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말해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소박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의 즐거움이라고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었다는 것을 말이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가 들려준 이야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 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 지는 것 보러 같이 가. 기다려야지. 기다려, 아니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겸연쩍어 하며 빙긋 웃었다. 아참,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별에서라면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언제든 보고 싶을 때면 황혼을 바라볼 수 있다. 어떤 날은 43번이나 해가 지는 걸 보았어. 그리고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다. 마음이 슬플 때는 지는 해의 모습이 정말 좋아. 그럼 43번이나 본 날은 아주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비밀 하나가 더 밝혀졌다. 그가 오랫동안 혼자서 고심했던 문제를 불쑥 물어왔다. 그건 나도 모르는 것이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네? 양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지.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꽃에게 어떤 소용이 있지? 나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때 나는 비행기 엔진에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게다가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마실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시는 어디에 필요한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결코 포기할 줄을 몰랐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 쓸모 없는 거야. 꽃들도 괜히 심술 부려 생긴 거야. 그래?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는 화가 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저씨는 순 언털이야.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무서워 보일 거라 믿고 있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이번에도 이 볼트가 안 빠진다면 망치로 두들겨 깨버릴 테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들이 그만 제발 그만 좀 해도 나 아무것도 몰라 되는 대로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소리치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망치를 잡고 있고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였을 물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말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 이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모두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어.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겼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을 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계산하는 일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려.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들을 먹었어.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이며 가시를 만드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얼굴이 붉은 뚱뚱한 아저씨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단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어느 날 양이 무심코 그걸 먹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누가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는 저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나는 손에 든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마저도 모두 우스워 보였다. 어떤 별 어느 행성에 아니 내 행성에 이 집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달래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그를 달래주어야 할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내가 사랑하는 그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내 꽃에게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또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만 있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도 않고 어린 왕자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아침이면 풀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꽃들이었다.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씨앗이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다른 그 어린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마법나무의 일종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거기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꽃은 초록색 꽃방 속에 숨어서 자기의 고운 모습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둘씩 다듬으면서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꽃은 양귀비 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는 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날 때 비로소 피어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꽃 몸단장은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꽃은 그 자태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렇게도 요란하게 치장을 한 꽃이건만 하품을 하며 말을 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네. 미안해요. 내 모습이 엉망이죠? 어린 왕자는 감탄을 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나는 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었다. 잠시 후 꽃이 말했다. 이제 곧 아침 식사 시간이죠? 제 식사도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물 뿌리개를 가져와서 꽃에게 신선한 물로 식사 대접을 했다. 이후 이 꽃은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랑이들에게 발톱을 세우고 오겠으면 오라고 해요.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내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꽃이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 따위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 많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를 가지고 있나요? 바람이 질색이라니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에는 내게 유리 덮개를 좀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추워요. 환경도 좋지 않고 내가 살던 곳은 그러더니 꽃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자신이 씨앗의 몸으로 이곳에 온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버린 꽃은 자신의 잘못을 어린 왕자 탓으로 돌리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를 좀 가져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여자 꽃은 일부러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내뱉는 의미 없는 말조차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하루는 어린 왕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때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꽃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바라보며 향기만 맡아야 해. 내 별도 꽃의 향기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걸 즐길 수가 없었어. 나를 그토록 성가시게 했던 발톱 이야기도 측은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는 계속 말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내게 향기를 전해주고 즐거움을 주었는데 그 꽃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허영심 뒤에 가려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했는데. 아, 꽃이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근데 나는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별을 정성껏 돌보았다. 활화산들의 구멍도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이 활화산은 아침 식사를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 별에는 휴화산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늘 그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휴화산도 청소해 주었다. 화산들은 잘 청소해 주면 폭발하는 일 없이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잘 타오른다. 물론 지구의 화산들을 청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지구의 화산들은 우리에게 많은 재난을 가져다 준다. 어린 왕자는 좀 섭섭한 마음으로 바밤나무의 마지막 싹들을 뽑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 했던 이 일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친근하고 다정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잘 있어." 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잘 지내?" 그러자 꽃은 기침을 했다. 물론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이 대답했다. "미안해. 나는 바보였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래." 어린 왕자는 꽃이 응석을 부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네가 좋아." 꽃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그 사실을 몰랐지. 그건 내 탓이야. 그렇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그건 아무래도 좋아. 어디 행복해?" "응, 그 유리 덮개는 내려놔.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괜찮아.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시원한 바람은 오히려 몸에 좋을 거야. 나는 꽃이잖아." "그래도 벌레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이야 견뎌야지 뭐." "나비는 무척 예쁘다며." "나비 말고 또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이제 곧 떠날 테고 짐승들은 걱정 안 해. 나도 내 발톱이 있거든."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도 다시 내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신경질 나. 떠나려면 빨리 떠나."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